지분 적립형 주택은 초기 자금이 적게 들고 시세 차익의 100%를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전매 제한이 있고요. 10년이죠. 구조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복잡해하고 특히 민간에서 참여하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어드바이저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7억짜리 집을 단돈 7천만 원으로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 6.27 대책으로 시장은 확실히 진정세로 돌아섰는데요. 압구정, 잠실, 마포 등에서 호가가 조정된 매물들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자들이 섣불리 덤비지 않으면서 거래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 집값 상승세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 재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26년과 27년의 공급 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에 나올 정부의 공급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유명한 어록처럼 아파트는 빵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적금주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분양주택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적금주택이라 불리는 지분 적립형 주택은 과연 무엇이고 과거 비슷한 모델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모델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과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까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7억짜리 집을 단돈 7천만 원으로 사는 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들 혹시 보셨나요? 지분형 모기지가 저물고 적금 주택이 뜬다. 차이점이 뭔가? 초기 비용 줄여서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춰준다. 지분 적립형 주택이란 무엇인가? 분양가의 10%만 내고 입주하는 적금 주택. 국토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적금처럼 지분을 적립하는 주택, 이게 지분 적립형 주택이죠. 그리고 분양가의 10% 입주, 적금 주택,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급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니까 정부에서 이런 기사들, 뭐 정부에서 내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공급 대책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지분 적립형 주택은 무엇이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택을 20년에서 30년에 걸쳐서 분할 취득하는 건데 처분 시의 지분율에 따라서 차익, 즉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최초의 분양가의 10%부터 25%를 취득할 수 있으니까, 즉 분양가의 10%만 가지고도 최초로 취득을 할 수 있는 거고, 추가로 20년에서 30년에 걸쳐서 지분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59제곱,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 해당이 되고요. 거주 의무가 5년이 있고 전매 제한이 10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최초에 뭐 10%에서 25% 정도를 이렇게 갖고 있고, 그럼 공공지분이 한 75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75에서 90 정도가 공공지분, 10에서 25% 정도가 개인 지분입니다. 이건 예시니까 뭐 5년 차, 10년 차, 20년 차 이렇게 가면서 점점 돈을 모아서 지분을 적립해가는, 적금식으로 적립해가는 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명 적금주택이라고 불리는 것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신개념 분양 모델입니다. 과거 모델들과 약간 비슷한 듯 하면서도 약간은 다른데, 일단 프로세스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초기 분양가의 10에서 25% 정도만 내고 입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주하면서 매년 지분을 적립하는 거죠. 이걸 20년에서 30년 동안 할 수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 100% 소유도 가능하다. 소유권이 완전 이전 가능하다라는 게 이전 모델들과 다른 거고, 중간에 매도도 가능합니다. but 5년 의무 거주가 있고 10년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10년은 갖고 있어야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공공하고 입주자가 공동 소유 형태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지분을 계속해서 적금처럼 적립을 하는 거고, 나중에는 온전히 내 소유의 주택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게 이번 모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유하지 않은 이 공공지분, 즉 미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납부하는 개념인데, 추가적으로 미소유 지분이 계속해서 소유 지분으로 바꿔가면서 임대료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겠죠? 언뜻 보면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대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이제 사회 초년생이 이제 주로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분양이 아니라 공공 분양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공급 지역이 저는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3기 신도시나 신규 택지 지구의 이 방식을 시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의 학원 지구라든지 광교 신도시 이런 곳들에 지금 이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비슷한 모델들이 없었을까라고 봤을 때 사실 비슷한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도 있었고 지분 공유형 주택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이 화면을 멈춰 보시고 여기서 읽어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제가 핵심들만 좀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로 나눴는데 소유권과 시세 차익 부분, 그다음에 초기 비용 부분, 그다음에 장 단점이 조금씩 달라서 제가 이것만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소유권과 시세 차익 부분에서 토지 임대부 주택은 일단 건물만 내 소유고 토지는 국가 소유죠. 토지를 임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가 국가 소유이니 수익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약간 비슷한 지분 공유형 주택, 지분 모기지 주택이라고도 불리죠. 이거는 공공하고 지분을 공유하는 겁니다. 100%내 건 아니고 지분을 정부와 공유하면서 수익이 나면은 지분대로 나누고 손해가 나면 정부가 떠안아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것도 실패했죠. 이걸 시세 차익을 공유하는 거였습니다. 반면에 지분 적립형 주택은 지분을 내가 100% 취득했을 때 수익도 100% 갖고 가는 구조이긴 합니다. 자, 다음은 초기 비용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지분 적립형 주택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을 분양가의 10%에서 25% 정도로 설정을 한 다음에 20년에서 30년에 걸쳐서 지분을 추가로 획득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제 10년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10년 안에 지분을 전부 내 것으로 만든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100%내 소유로 이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분 공유형 주택은 주택 구입 시에 수분양자와 국가가 처음부터 지분을 나눠 갖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내가 70이고 국가가 30, 아니면 내가 60, 국가가 40. 정리를 해보면 지분 적립형은 장기 할부 같은 느낌이고 지분 공유형은 공동 투자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할부를 해서 내가 결국에는 내 소유를 갖는 것. 그다음에 지분 공유형은 내 소유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공동 투자로 해가지고 그 지분을 나눠 갖는 것. 이게 좀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정리를 좀 해보면 지분 적립형 주택은 장점이 초기 자금이 적게 들고 시세 차익의 100%를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전매 제한이 있고요. 10년이죠. 구조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복잡해하고 특히 민간에서 참여하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반면에 토지 임대부의 장점은 저렴한 분양가, 일단 분양가가 저렴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 반면에 지분이 낮고 그다음에 시세 차익에서 내가 손해 보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었죠. 가장 비슷한 지분 공유형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손실의 리스크죠. 리스크가 아니라 리스크가 적게 든다라는 리스크를 이제 정부에서 부담해 준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소유권이 제한되어 있고 이것도 다소 복잡한 구조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분양받아도 될까요? 라는 게 가장 궁금하겠죠? 저는 일단 이전 모델들보다 인기는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3기 신도시라든지 좀 택지지구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좋은 인기 택지지구에서는 인기가 좋을 것 같고 이런 곳 위주로 공급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전 모델들보다는 인기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 시장의 일반화가 가능할까? 과연 정부가 공급 대책으로 이 모델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 모델이 대규모 공급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공분양 중심에서 이게 민간 분양, 즉 일반 분양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을 수요자가 10%만 부담한다고 했을 때 건설사가 90%를 부담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90%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나중에 이것들이 수익화되려면 10년 이상이 걸릴 텐데 이것도 수익을 장담하기가 어렵죠. 그때 집값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 분양, 민간 분양 단지들도 많을 텐데 이 단지들과 역차별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은 이 모델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인데, 일단 전매 제한이 10년이 걸려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거부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거주도 5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실거주 5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거주가 5년이고 전매 제한도 5년이라면 이 모델이 괜찮을 수 있는데, 전매 제한 10년은 조금 길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이 모델을 분양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고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한테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들은 분명히 자녀가 어리거나 없을 테고 10년 동안 자녀가 이제 학령기에 접어들 확률도 높고, 그렇다면은 이사를 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10년 동안 이직의 횟수도 요즘엔 많아졌으니까, 이런 이슈들을 고민했을 때 실거주 5년 플러스 전매 제한 10년,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많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이 좀 구조가 복잡합니다. 변수가 되게 많죠. 일단 지분 적립을 어떻게 할지, 지분 적립률에 대한 방식도 조금 복잡하고, 납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납부 방식, 그리고 중도에 매각했을 시에 정산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행정적이고 법률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저도 일부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모델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모델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델들을 많이 공급한다 그러면은 일부 공급 부족 이슈를 해소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해결책들이 나와야 이번 수요 억제책에 더해서 공급까지 사람들이 확실히 정부가 공급까지 대책이 있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주려면 또 다른 대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시크릿 브라더 단톡방이나 그 다음에 강의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